삶의 핵이 꿰고 있다. 시인이 왜 이렇게 눈발같는가? 광인이 어찌 이리 눈발같는가? 아니 이렇게 눈발근 사람은 광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삶의 가장 냉정한 천리는 어쩌면 오히려 그렇게 포착되는 것 같기도 하다. 냉철한 철학의 논리를 통해서보다 더욱 선명하게 한 편의 시구가 그려 보이는 그림으로. 세상에는 수많은 시인들이 있고 또 여러 방향이 있고 한데, 독일에서 시인은 좀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는 포에타 독투스고 하나는 포에타 파테스라고 그러는데,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할까요? 학식이 있는 이런 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언자적인 해안을 가진 시인이 있고요. 그쪽이 포에타 파테스입니다. 앞이 포에타 독투스고요. 해안을 가진 듯한 시인, 그런 단어가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헬더린입니다. 헬더린이 쓴 시 한 편을 우선 좀 보겠습니다. 인생행로. 보다 큰 것을 너 또한 뜻하였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꺾어내리고 고통이 더욱 세차게 굽혀놓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화살은 헛되이 온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성스러운 밤에 말없는 자연이 이루어지는 낮을 생각하는 그때 지배하지 않는가? 가장 가파른 명부에서도 한 가닥 발음이, 오름이 아직도 지배하지 않는가? 그것을 나는 경험하였다. 그럴 것이 인간 스승처럼 그대들 천상의 힘이여, 그대들 만물을 유지하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알기로 조심스럽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법이 결코 없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 천상의 이들은 말한다. 실하게 자양분을 얻어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배우라. 그리고 자유를 이해하라. 불쑥 떠나는 자유를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인생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다 큰 것을 너 또한 뜻하였다. 예, 누구나 현재의 삶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겠죠. 보다 큰 것을 너 또한 뜻하였다. 그러나 사랑이에서 굉장히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를 꺾어내리고 고통이 더욱 세차게 굽혀놓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화살은 헛되이 온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보다 큰 것을 뜻했는데 사랑이 굽혀놓고 고통이 더 세게 굽혀서 좌표상으로 0점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그 0점이 좌표상으로는 0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인생이 들어가는 걸 텐데요. 인생을 이렇게 하나의 좌표 위에다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렸어요. 뭐 더 높이 날아갈래다 좀 덜 날아간 것, 미흡한 거야 뭐 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랑은 너무나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뭔가를 사랑으로 이루려 했지만은 또 잘 안 되고 사랑 자체도 늘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일방적이기도 하고 어디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포물선을 굽히게 하는 시련이 사실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괴로워지면 또 더욱 깊어지고, 이렇게 인생을 좌표 위에 포물선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연애에서는 이 포물선 위에서 위로 가고 있든 아래로 가고 있든 어디에 있건 간에, 그래도 심지어 가파른 명부에서도 한 가닥 오름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비탈인, 아주 극심한 비탈인 인생의 한 국면에서도 바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나는 경험하였다.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면은, 그대들 천상의 힘이여, 그대들 만물을 유지하는 이들이여. 하느님, 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떤 섭리처럼 불렀어요. 그 힘은, 천상의 어떤 섭리는 인간 스승처럼 조심스럽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법이 결코 없었다. 인간의 경우에는 스승이든 부모든 그래서 여기로 가면 바른 길인데, 그래서 여기로 가라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어떤 큰 섭리, 큰 어떤 힘은 결코 평탄한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마지막 연의 결론은 그 천상의 힘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시인의 온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 천상의 이들은 말한다. 실하게, 많이 자양분을 얻어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배우라. 그리고 자유를 이해하라. 불쑥 떠나는 자유를, 어디로든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던 모든 꿈과 마음들이 꺾여져 내려올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이 비탈길에도 뭔가 바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힘이 축적이 돼서 자양분을 얻어서 이렇게 올라가려다 이렇게 휘어졌지만, 그것이 힘이고, 또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서 오히려 감사를 배우고,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쌓이면, 그 힘이 쌓이면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요, 포물선이 다시 식선으로 치솟듯 불쑥 떠나는 자유를, 어디로든 원하는 곳으로 불쑥 떠나는 자유를 이해하라. 이런 시입니다. 어떤 감각적으로 다가오고 이러지는 않은데, 한번 들으면 결코 잊히지 않는 어떤 인생 전체를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굽혀본 힘이 쌓여서 또 언젠가는 날아가는 자유도 알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생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정리한 시인 자신의 인생이 참 특이합니다. 헬델린은 1770년생인데요. 독일에서 이 무렵을 천재시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1749년에 괴테가 태어나고 1759년에 슐러가 태어나고 1770년에 헬델린과 헤겔과 베토벤이 태어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는데, 헬델린만은 오랜 세월 어둠에 묻혀 있었습니다. 전혀 잊혀져 버린 시인이었어요. 왜냐하면 1770년에서 1843년까지 살았는데 상당히 긴 생애죠. 73년을 살았는데 전반부는 그런대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나 일찍 아버지를 열고, 그러나 아무튼 튜빙엔 신학교를 다니면서 잘 살았습니다. 헬델린은 헤겔하고 같이, 또 5년 연하인 쉘링과 같이 튜빙엔 대학을 다녔는데요. 헤겔과 쉘링과 열심히 토론을 하면서, 그러나
후반부, 인생의 딱 후반부는 광인이 돼서 엄청난 기간을 광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잊혀졌지요. 잊혀졌는데 1843년에 죽었는데 100년 가까이 지나서 헬링그라트라는 청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잊혀진 시인 헬덜린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읽히게 되고 다시 독일 시의 역사 속으로 뚜렷하게 들어온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광인으로서의 그 36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놀라운데요. 튜빙엔에 네카강이 흐르는데요. 그 네카강 강변에 사는 어떤 목수가 헬덜린을, 그 광인 헬덜린을 거둬줬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그 집이 지금 헬덜린 기념관이 됐습니다. 기념관의 이름은 헬덜린 투룸, 헬덜린 탑이라고 그럽니다. 건물이 원통형으로 올라가서 지붕이 고깔을 씌운 듯이 돼 있어요. 한 3층 정도의 건물인데요. 그 위에 방 한 칸에서 광인 헬덜린이 살았고, 가끔 가다가 정신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쓴 시들이 절창입니다. 누군가가 재어보았어요. 헬덜린 투룸에 가서 인용하면 문 하나 서쪽으로 6발자국,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2발자국, 창문 하나, 2발자국, 창문 하나, 2발자국, 창문 하나, 그 다음은 다시 그 문. 36년 동안 1807년부터 1843년까지 라고 그 방을 묘사를 했네요. 저도 가서 또 재어보았습니다. 너무나 환한 곳이지만 제 걸음으로는 조금 많았습니다. 걸음이 작아서, 보폭이 작아서. 헬덜린은 이렇게 파묻혔다가 발굴됐기 때문에 이 헬덜린 기념관, 헬덜린 투룸에는 헬덜린 유품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헬덜린 유품이 세상에 하나 남아있기는 해요. 책상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상은 헬덜린 투룸에 있지 않고 마바하의 현대문학박물관에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근처입니다. 책상 하나가 달랑 유품으로 남았고 그 광인이 36년 동안 거닐었던 그 방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덜린의 시 한 편을 대학교 2학년 때 봤었는데, 생의 절반이라는 시였는데요. 이렇게 풍경을 그린 시인데 1절은 굉장히 풍요롭고 2절은 아주 그 당황함을 담은 시여서 광인이 되기 직전의 시인데, 그래서 자신의 후반생을 예감한 듯한 이런 시 한 편을, 짧은 시 한 편을 우연히 받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그 시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려고 열심히 뭔가 읽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훗날, 정말 먼 훗날 그 독일에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바로 갔던 도시가 튜빙엔입니다. 헬덜린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튜빙엔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헬덜린 자취도 살펴보고,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후만 교수라고 파울 첼란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100%는 아닌데 그때 선명하게 모습이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첼란의 시볼레라는 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했었어요. 나중에 긴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데리다였던 것 같아요. 데리다는 첼란의 시볼레에 대해서 쓴 글이 있죠. 근데
그때 그 인상적이었던 논문을 확대한 것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분베르 교수의 인지미학이 누구나 듣는 강의여서 정말 강의실이 넘치게 사람들이 차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들었음직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지미학 쪽에 보드리아르라든지, 저는 헬덜린에 이끌려서 튜빙엔을 갔지만은 튜빙엔 대학은 너무나 유서 깊은 곳이라 많은 또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곳이어서, 헬덜린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 죽었는데 그가 남긴 그 시편들로 그 광인이 가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남긴 그 번뜩이는 시편들로, 인생에 대한 해안이 담긴 시편들로 많은 문학자, 철학자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튜빙엔 대학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의학이라든지 여러 면모로 훌륭한 대학이지만요, 한 시인이 어떤 어려운 삶이었든 간에 깃들었던 곳이고, 그 시인이 정말 묻히고 묻혔다가 다시 이렇게 그곳으로 돌아와 독일 시사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네, 시인의 글, 시, 어쩌면 그런 힘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헬덜린입니다.